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오늘은 대출 꽉 막힌 시국에도 억울하게 뒤처지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네. 차 한잔하며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게. 요즘 젊은 친구들 눈빛 보면 다들 조급함이 가득해. 대출은 꽁꽁 막혔지. 집값은 저만치 달아나지. 그런 자네들 심정 할배가 모를 리가 있겠나. 할배, 딱 제 얘기네요. 주변 보면 저만 빼고 다들 집 사놓은 것 같고 영끌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영은 끌어모을 방법조차 없어요. 저 진짜 이렇게 계속 뒤처지는 걸까요? 허허, 그 조급한 마음부터 내려놓게. 근데 말일세, 자네가 지금 느끼는 그 불안함 속에 사실 답이 숨어 있어. 오늘 할배가 그 숨겨진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꺼내 보여줄 테니 다 듣고 나면 자네도 아, 나도 방법이 있었구나 싶을 걸세. 자, 시작해보세. 네, 기대됩니다. 근데 진짜 먼저 궁금한 게 대체 제 월급으로는 얼마짜리 집을 넘봐도 되는 건지부터 감이 안 와요. 그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지. 자, 딱 공식 하나만 기억하게. 세후 소득의 30%. 이게 할배가 수십 년 지켜본 마지노선이네. 30%요. 예를 들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네가 한 달에 세후로 300만 원을 번다고 쳐보게. 그러면 30년 상환 기준으로 원리금이 9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걸세. 만약 맞벌이 부부가 세후로 합쳐서 1000만 원을 번다면 원리금 한도는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왜 하필 30%인가요? 40%, 50% 감당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무리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할배의 기준일세. 30% 정도는 되어야 사람이 숨을 쉬면서 저축도 하고 금리가 흔들려도 버틸 여력이 생기더라고. 대출을 잔뜩 일으켰다면 처음 몇 년은 이 악물고 원금부터 일부 갚아내게. 몸집이 가벼워야 나중에 갈아타기도 수월한 법이네. 그럼 대출이 이렇게 막힌 시국엔 그냥 포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닐세.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맞아. 기다린다고 기회가 딱 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오더라도 그땐 이미 물가가 더 올라 있을 수 있거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세. 실거주 자금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전세와 매매 차익을 활용하는 방법. 전세 끼고 사는 거요. 그거 요즘도 되나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여전히 가능하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토허제 구역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고 보면 허가구역 바깥에도 은근히 알짜 지역이 많아. 오,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신규 노선이 들어오면서 주요 지역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 곳들을 눈여겨보게. 빌라가 섞인 동네보다는 아파트 단지로 깔끔하게 형성된 소위 균질성 높은 동네를 골라야 하네. 근데 할배, 저도 뉴스 보면 여기 병원 들어온다, 대형 쇼핑몰 생긴다, 이런 호재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도 다 호재 아닌가요? 좋은 질문일세. 그건 진짜 호재가 아니야. 대형 병원이나 쇼핑몰이 들어오면 그 동네 유동 인구는 늘어. 근데 유동 인구가 는다고 집값이 오르진 않아. 거기 사는 사람이 늘어야 오르는 거지. 아, 스쳐 지나가는 사람만 많아지는 거군요. 정확하네. 진짜 호재는 지하철일세. 그것도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곧장 이어지는 노선이어야 하네. 이리저리 돌아가는 지선이나 두세 칸짜리 짧은 열차는 껍데기만 호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열차가 8칸, 10칸이 되어야 진짜 중심으로 직결된다고 보면 되네. 오, 그건 정말 처음 듣는 팁이에요. 저는 그냥 지하철 뚫린다고 하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큰 호재는 그 동네가 통째로 달바꿈하는 재개발이네. 빌라촌이 새 아파트 단지로 확 바뀌면 그때는 급지 자체가 훌쩍 올라가지. 이런 곳들의 공통점은 원래 위치는 좋았는데 인프라가 없어서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걸세. 위치는 좋은데 입지가 나빴던 곳이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입지 가치로 완성되는 거지. 위치랑 입지가 다른 개념이었어요. 다르지. 위치는 그냥 좌표일세. 어디에 있느냐. 입지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즉 학교, 역, 인프라를 종합한 가치야. 위치가 좋아야 입지도 좋아질 수 있는 거니 위치가 나쁜 곳은 아무리 개발해도 한계가 있다네. 위치가 좋다는 건 필요 조건이고 인프라가 갖춰져야 비로소 입지가 완성되는 걸세. 그럼 이런 좋은 자리를 초보자가 직접 찾으려면 막막할 것 같아요. 발품만 팔면 되는 건가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네. 재개발, 재건축, 진행 단계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앱들이 잘 되어 있거든. 그런 것들 찾아보면 어느 구역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다 나와 있어. 그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들을 추려보고 그 안에서 내가 접근 가능한 금액대를 좁혀가면 되네. 요즘은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매물을 블로그에 잘 올려놓으니 그런 걸 꾸준히 들여다보면 흐름이 눈에 들어오네. 임장은 꼭 가야 하나요? 앱으로 다 보이는데 무조건 가봐야 하네. 앱으로는 숫자와 지도만 보이지만 직접 가보면 다른 게 느껴지거든. 지하철역에서 출구로 올라갔을 때 첫 느낌, 그게 중요하네. 그 순간 우중충하고 삭막한 느낌이 드는지, 밝고 활기찬 느낌이 드는지, 그게 은근히 그대로 시세에 반영되어 있더라고. 그냥 감으로 느끼는 걸 진짜 믿어도 돼요. 그리고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선의 질도 봐야 하네. 카페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길이면 걷기가 편하고 마음도 편해. 반대로 낡고 어수선한 유흥가, 골목을 지나야 한다면 그 자체로 감점 요인이지. 재미있는 건 아파트 단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실 크게 안 중요해.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부 구성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오히려 단지 밖 주변 환경을 더 유심히 봐야 하네. 우리가 사는 건 결국 그 입지 가치니까. 이제 집 살 때 뭘 봐야 할지 감이 확실히 잡혔어요. 근데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요. 저희 형만 해도 지금 갈아탈 고민 중이던데. 아, 그거야말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일세. 같은 동네, 같은 단지에서 24평 살다가 32평으로 옮기는 것. 그건 절대 금물이네. 왜요? 넓은 집으로 가는 건데. 투자 가치가 똑같기 때문이지. 취득세, 양도세, 중개 수수료로 기본 1억은 그냥 날아가는데 자산 가치는 그대로니 손해만 보는 셈이야. 갈아타기는 무조건 1.5배 상급지로 가야 의미가 있네. 10억짜리 집에 산다면 평수를 줄여서라도 15억대 입지로 넘어가야 진짜 점프라 할 수 있지. 1.5배 상급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걸세.
8억짜리가 몰려있는 동네가 있고 10억짜리가 몰려있는 동네가 있고 15억짜리가 몰려있는 동네가 따로 있어. 접근성이 더 좋거나 신축이 많거나 교통이 편리한 급지가 항상 그 다음 단계로 존재하네. 그 사다리를 한 칸씩 훌쩍 뛰어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갈아타기일세. 근데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해요? 15억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땐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전략도 있네. 저렴한 월세로 살면서 가고 싶은 상급지의 재개발 빌라를 전세 끼고 미리 사두는 걸세. 5년, 길면 10년 정도 지나면 새 아파트로 완성되니 그때 확실한 점프가 가능해지지. 단, 아무 빌라나 사면 안 돼.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이어야 안정성이 있네. 너무 초기 단계는 구역이 통째로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게. 요즘 신축 빌라 사기 얘기도 많던데 그런 것도 주의해야겠네요. 맞는 말일세. 돈 거의 안 들이고 집값만큼 전세를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단계 재개발을 과장해서 마치 곧 확정될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도 많으니 꼭 진행 단계를 직접 확인하고 움직이게. 이제 집 고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팔 때 후회하는 집들도 있다면서요. 아주 중요한 대목일세. 집을 살 때 최우선으로 봐야 할 게 바로 환금성이야.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릴 수 있느냐. 이게 생명이네. 환금성이 안 좋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00세대 이하 소단지는 조심하게.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무엇보다 거래가 잘 안 돼서 1년씩 안 팔리는 경우도 허다하네. 세대수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더 믿고 찾거든. 층수는요? 로열층 아니면 다 별로인가요? 저층 중에서도 애매한 층이 있어. 1층은 요즘 아이 키우는 집에서 선호도가 오히려 높아졌네. 뛰어도 되니까. 근데 그 바로 위인 2층이 문제야. 층간소음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망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2층은 매도가 잘 안 돼서 애매한 자리라 할 수 있네. 보통 5층부터를 중층의 최소 기준으로 보면 되네. 평형은 어떻게 골라야 해요? 24평이랑 32평 사이에서 고민되던데 조건에 따라 다르네. 학군지라면 자녀 있는 집이 선호하는 32평이 낫고 일반 동네라면 방과 화장실 개수가 같은 조건일 때 환금성 좋은 24평 고층이 더 유리하네. 다만 방이나 화장실 개수 자체가 차이 난다면 그때는 32평이 실거주 편의성에서 앞서니 그쪽을 택하게. 만약 집을 팔아야 하는데 상태가 좀 낡았으면 어떡해요? 벽지만 바꿔도 확 달라지네. 옛날 꽃무늬 벽지를 깔끔한 흰색으로 바꾸면 한 2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짜리 인상을 줄 수 있어. 팔아야 할 집이라면 그 정도 투자는 아깝다 생각 말게. 같은 동네에 브랜드 좋은 대장 아파트랑 바로 옆에 조금 저렴한 아파트가 있으면 뭘 사야 해요? 무리해서라도 대장 단지 가는 게 맞나요? 사실 결론은 똑같다네. 대장 단지가 2억 오르면 바로 옆 단지도 거의 비슷하게 2억이 오르거든. 시세 차이는 유지된 채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무리해서 대장 단지 갈 필요 없이 자네 예산에 맞게 선택하면 되네. 다만 상품성이 비슷한 단지들 사이에서 고를 땐 어떤 아파트가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매물이 좋은가를 따져야 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사회생활 시작한 초년생들은
어떤 지역부터 보면 좋을까요? 초년생일수록 종잣돈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 매매가는 높지 않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봐야 하네. 지하철 노선을 낀 동네의 소형 평수들이 그런 자리네. 그리고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는 자칫 잘못하면 10년 가까이 매도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어. 정말 끝까지 오래 들고 갈 게 아니라면 재건축 매물은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겠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기엔 언제 사야 할지 감을 못 잡겠어요. 하락장은 반드시 오네. 다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할배는 평소에 기준을 정해두라고 말하네.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는 기준. 할배는 20%를 기준으로 잡고 있네. 근데 막상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겠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지. 근데 그럴 때 뉴스에서는 꼭 하락장 5년 더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네. 다들 더 긴 하락을 예상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 미리 세워둔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그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걸세. 1주택자들은 그런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해요? 1주택자는 하락장이야말로 갈아타기 적기일세. 왜냐하면 비싼 자산일수록 더 크게 떨어지거든. 비싼 집이 3억 떨어질 때 그 아래 급지는 2억 정도만 떨어져. 그럼 원래 벌어져 있던 시세 격차가 좁혀지는 셈이지. 그 좁혀진 순간을 노려서 가고 싶었던 상급지로 넘어가면 되네. 할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막연했던 불안이 좀 걷히는 느낌이에요. 원리금 기준, 진짜 호재 가려내는 법, 환금성, 갈아타기 원칙까지 다 챙겨야겠네요. 그렇지. 부동산은 거시경제 눈치 보는 것보다 내 잔고와 내가 세운 기준이 훨씬 중요하네. 자네 자금 상황과 직장 위치만 잘 고려하고 오늘 말한 입지, 가치와 환금성만 있지 않으면 실패할 일은 없을 걸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화폐의 가치는 결국 떨어지게 마련이고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자네만의 기준부터 세우게. 어떤가? 강남 아파트 갖고 싶나? 그럼 부동산, 비트코인, 미국 ETF 등 강남 할배와 공부하면서 같이 가세. 구독하고 찬찬히 영상들 살펴보게. 강남 입성하는 그날까지 멘토가 되어주겠네.